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문과 홍기선입니다. 제일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쁘게 양해를 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모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성 대화는 서울대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말하고 들으면서 서울대를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특히 교수와 학생 간의 문화인데요. 교내에서 이 대화를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분으로 자연대 화학부 김성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취지에 맞게 김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잘 아시는 자연대 통계학과 장원철 후배 교수님께서 김 선생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자연대 통계학과 장원철입니다. 제가 이 강연에 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홍기성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냈습니다. 국회의원하게 양력권 해가지고 국가석학, 자연대학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김성근 교수님을 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했는데, 김성근 교수님은 사실 학자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가로서 또 자연대 학장 등을 하셨고, 그 다음 또 학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세 단어로 줄여서 Beyond Traditional Scientist, 줄여서 BTS. 그래서 저희 과학계의 BTS 김성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강단에 쓰기 시작한 지가 31년째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문대 와서 강의도 하고 대학 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떨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5년 동안의 강의를 안 해서 4년 동안 보직을 하고 1년 지금 현재 연구년 중이어서 강단에 서보지를 않았고요.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가 과연 교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주제일수록 제목을 갖다가 좀 회피성으로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망가는 제목을 적었는데, 제목을 보고 아마 약간은 분개했을 대학원생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 제목의 원래 그 모습은 이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원래 대학원생들은 원래부터 고통과 시련을 겪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이라는 그 독특한 위치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학 내에서 교수, 학생, 심지어 직원까지 포함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학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어떤 대학원생이 바람직한 대학원생의 모습이냐, 그걸 위해서 우리 학교가 해줘야 될 게 뭐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체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정리했고, 오늘 이 내용 따라서 강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발제이지, 그래서 강연이라고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어떤 학생이 이런 3단 논법을 제시했더라고요. 3단 논법의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가는 것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비슷한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죄 지은 대학생이 가는 것이다.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곱게 대학만 졸업하지 왜 대학원 굳이 가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당연히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미소가 번졌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자괴감이 드는 건 사실이죠. 우리 대학원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는 좀 괜찮은가 하고 봤더니 유명한 만화가 있죠. 이 만화 내용을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애가 대학원생을 흉내내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의 특징인 머리도 안 깎는 대학원생을 흉내내기 위해서 머리를 뒤에다 하나 이렇게 자기가 갖다가 붙여놓고 자기 대학원생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나 이제 30살인데 작년에 60만 원 벌었다. 하니까 엄마가 걔야 대학원생 놀리지 마라. 걔는 단순히 그냥 선택을 잘못한 것 뿐이야. 이게 그 양의 동서를 가리지 않는 대학원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같은 시리즈가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먹이를 던져주니까 오리들이 와서 무기를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걸 갖다 이제 풀밭에 던져주니까 대학원생이 와서 달라. 거기에 마침 지도 교수님 오셔가지고 페이퍼 300편 채점할 때까지도 먹지 마라. 뭐 이런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지긴 했지만 뭔가 자기들이 겪었을 법한 걸 갖다 과장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할까를 궁금하면 사실은 이 PhD 코믹스라는 걸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대학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임프레스 되고 항상 오프레스 된 상태에서 살다가 본인은 디프레스 되고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따라서 그걸 보면 대학원이라는 것은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학원 자체가 원래 상당히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고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고 항상 고민하고 그 고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힘든 이유 몇 가지는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는 대학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이런 걸 상상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인생의 비밀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데 막상 대학원의 모습은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거에 좀 가까워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이 이 정도만 해도 좋겠다는 대학원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대학원은 유쾌하고 위계 질서가 별로 없는 그런 대학원인데 우리 대학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타이트한 위계 질서와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환경.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진지하게 대학이 어떻게 변천하고 분화된지 한 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학의 역사가 거의 10세기 정도 되지만 19세기 중반 이전의 대학은 대부분 지식의 전수를 목표로 설립됐고 그걸 갖다가 해왔던 거죠. 물론 지식의 창출도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전수에 아마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북미 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의 점진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미국도 19세기 중반에 대학원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식의 전수와 창출의 역할을 물론 둘 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좀 분화했다고 할까요? 분리가 됐고 그러다 20세기 들어와서 미국 중심으로 고등교육이 주도함에 따라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특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영국 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들이 생기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생겼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예외가 아닌데 이런 최근에 한 7, 80년 동안 생긴 이 현상은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본과 자원 의존형 대학이 되겠죠. 21세기 들어와서는 대학원의 기능은 전통적인 지식 창출과 학문 속 세대를 훈련하고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급 전문 인력을 사회적으로 배출하는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용역 연구에 수행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의 몇 가지 약간 좀 상반된 하지만 공존하는 그런 모습은 소수정의
학자를 길러내는 그런 기능과 함께 동시에 지식과 인력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능력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런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대학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종의 사회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학원 사회를 보자면 아마 가정과 회사의 중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는 공부가 어려워서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어려움도 상당히 거의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학원은 딱 중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 가정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가정의 키워드는 양육과 실패의 용인, 훈육, 관용 뭐 이런 것이라면, 회사는 업적, 경쟁, 기회, 투자, 성취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회사라고 꼭 나쁜 거고 가정이라고 반드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데, 이 두 가지가 다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게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또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이 대학원은 사실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여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사례를 찾다가 저희 연구실 사진을,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23년 전, 이제 맨 앞에 앉은 학생이 9학번인데 9학번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축하해서 딱 이맘때쯤 저희가 연구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팔짱을 끼고 있는 지도 교수가 벚꽃나무를 훼손하는 학생들을 관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족같이 지내고, 학생들은 거의 뭐 교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좋은 교수를 만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실패의 용인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연마하게 되고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죠. 그 반면에 또 대학원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가면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두침침한 데서 자기의 시간을 무한정 투자하는 그런 반복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이 사진이 상당히 심볼릭한데, 사진의 왼쪽은 굉장히 밝은 미래를 지향한다면 오른쪽은 굉장히 어두운 학생 표정을 보시면 거의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이런 업적을 내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경쟁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가정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다가 공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학교에 그걸 일임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참견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 교육과정은 다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쏟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그것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개인적인 케어를 교육 현장에서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있다고 그러면 교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 대학원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교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관찰을 하고 거의 부모에 준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단 부모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회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학생들을 관여하게 되고, 거기에 심지어는 불필요한 압박까지 가하는 것이 아마 대학원 사회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의 역할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지식의 전수와 창출이죠. 이건 앞에서 계속 했던, 10세기 동안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와 현장이 다양하게 있죠. 우리 대학을 보더라도 첫째,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완성도 높은 기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꼭 교사만이 아니더라도 강의실이나 시험을 본다든지 숙제나 연습을 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존 지식을 익혀가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한 모습이라면, 지식을 만들어내는 현장도 있는데,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현장에는 실험실뿐만 아니라 토론장이나 사회 현장 프로젝트, 심지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유명한 미국 대학의 교수는 그걸 갖다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갖다 부혹해서라도 매일 프랙티스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라면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어제는 물로 끓였다면 오늘은 사이다로 끓여보고 내일은 거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해봐라. 학교에 오는 길도 맨날 똑같은 길로 오지 말고 매일 조금씩 다른 데카르트 좌표계를 그려가면서 학교에 와봐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걸 갖다가 엑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 자극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지식의 전수와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발제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핵심 문제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국 대학원이라고 그래도 좋고 서울대 대학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뭐 항상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저는 그냥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부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열의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제가 이 단어 세 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부재라고 할까, 결례라고 할까, 결핍이라고 할까. 근데 뭐 어떻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부족하다, 심지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에 대한 열망이 약해요.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굉장히 약한 것이 전 세계 대학 랭킹 숫자에 비해서는 서울대가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알에 대한 열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공하는 파생 효과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업적이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연구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오히려 그렇다가 압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에 대한 열망이 약하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부재하고 질문과 토론이 없는 강의식과 연구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거기는 물론 우리 약간 동양적인 위계 질서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알에 대한 열망이 부족한 것이 아마 더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있고요. 이것조차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이성을 발휘하고 알고자 하는 열의가 크다면 비이성이 파고들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 텐데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성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비이성적인 관행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관료주의도 굉장히 크죠. 특히 이거는 서울대의 문제라고 보는데 관료주의와 학내 정치의 그림자도 상당히 짙게 드리워진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약간 좀 깨졌는데 저는 제가 부르는 교수의 형태 중에는 생계형 교수가 있습니다. 생계형 교수라는 게 뭐냐면 꼭 여기서 월급을 타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생계형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 이건 자아 비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생계형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오로지 관심사는 내 연구실과 내 연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연구비를 받고 그 연구비를 가지고 충분히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연구비를 받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래서 오로지 평생 이걸 갖다가 자기 연구에만 관심을 갖고 내 연구비만 충분하면 다른 데 관심 없는 그런 거죠.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또 실제로 연구가 잘 되고 결과가 있고 발전하는 아까 회사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교수 밑에 성장을 쓰는 학생들은 교수 눈치만 보는 영원한 의존형 아마추어 학생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생이 절대로 프로가 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 찬란한 젊음을 갖다가 프로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교수의 그늘 밑에서 시대로 가는 의존형 아마추어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도한 자비판인지 또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자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모델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아까 은대 민윤기 교수님 들어오시면서 오늘 연주하신다면서 이렇게 연주는요. 제가 연주에 손을 놓은 지가 54년 됐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죠. 같이. 현악사 중주가 합주냐. 뭐 둘 다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같이 협동해서 하니까 뭐 문자 그대로 본다면 협주일 수도 있고 같이 하니까 합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음악적인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합주라는 이런 걸 합주라고 그러겠죠. 사실 합주, 합창 전부 다 모든 다양한 성부가 자기의 자기의 악보를 그냥 부르고 그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는, 그리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우리 사회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다고 약간의 불편한 오류 내지는 오류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 합주를 이끄는 컨덕터가 있어야 되고, 이 컨덕터의 역할이 많은 경우 오케스트라도 그렇긴 하지만 거의 절대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합주가 굉장히 멋지고 좋긴 한데 그것이 이 단원들하고 인터랙션이 잘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독재자적인 그런 컨덕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단원들이 이 컨덕터를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컨덕터가 굉장히 유능한 컨덕터고,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보인다 그러면 이 컨덕터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주를 이끄는 지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독주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독주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독주일 수도 있고 혼자 달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아주 독한 술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에다가 협주를 이끌어낸 건 사실은 좀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협주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협주곡에서 생각하는 협주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니까 바이올린 주자가 자기가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음색을 들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하고, 그때는 오케스트라는 도와주는 역할, 백그라운드에서 전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독주자가 잠깐 쉬는 사이에는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끔 카덴사로 혼자만의 기량을 발휘하기도 하다가 곡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닌 것이, 협주곡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콘체르타레, 경합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경합이라는 것은 서로 밀고 당기는 거죠.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약간 대치하기도 하는데 서로 밀당을 하는, 요즘 말로 밀고 당기는 그런 일종의 굉장히 동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협주 모델이 사실은 교수들에게도 약간의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용기를 주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학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겠는데, 저는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대학원이 추구하는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대학의 기능,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지식의 창출과 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이라는 기능과 연구라는 기능, 옛날에 사회적인 공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보다는 기여와 공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심 대학에서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연구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교수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상당히 이공계 중심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인문사회에도 여기에 약간 변형을 해서 대입하면 비슷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존재 이유는 연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대학의 기능 중에서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연구 업적이 목표예요. 연구 업적이 목표고, 연구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포뮬러가 필요한데, 포뮬러를 제가 명색이 이과 교수니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연구 업적을 내기 위해서 연구비를 털어놓고 연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연구 장비를 확보하고 연구생을, 여기서 이제 동사가 중요한데, 갈아 넣어서 그래서 7년 동안 접근을 하면 7년 동안 접근을 하면 연구 업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나도 살기 위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대학의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젊은 인재들을 단지 연구 업적을 내는 하나의 요소 자원으로만 볼 것이냐, 연구비나 연구 공간이나 연구 장비에 맞먹는 정도로밖에는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아까 PhD 코믹스의 또 다른 그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교수 밑에 있는 대학원생은 자나깨나 교수 생각만 하죠. 학교에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논문을 쓸 때나. 근데 정작 교수 앞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교수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연구중심 대학에서의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모델, 두 번째 모델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대학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 기와 공유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따라서 수식부터 먼저 제시를 하면 만약에 아까 위에 접근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연구비와 연구 공간, 연구 장비를 그대로 넣고 연구 업적까지 갈아 넣어서 7년 동안 접근해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연구자라면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교수들의 지향적인 연구 업적이냐 사람을 키우느냐 그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대학원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의 진정한 기능은 인재 육성이지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결과 이런 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부라는 건 정말 인간이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특권적인 행위인데 이거를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혹시 여기 대학원생들이 계시면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구나 겪는 이런 어려운 일, 뭐 저도 겪었고 여기 계시는 많은 교수님 다 겪었던 이 어려운 길에 들었으면 분들한테 뭐 약간의 위안과 격려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가면 이 첨탑이 있어요. 첨탑이 있는데 이 첨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첨탑인데 이 첨탑이 왜 거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보통 이게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기념 구조물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적혀 있게 마련인데 이 첨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이거 왜 여기다 언제 누가 세웠느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 물론 위키피디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물어봤던 사람이 한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게 왜 있는지 모르지만 얘 때문에 자기가 길 가면서 가끔 하늘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보통 때는 걸어가면서 하늘을 볼 이유가 없는데 첨탑이 있기 때문에 첨탑이 지향하는 쪽을 가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뭐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상당히 의미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가지 못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 그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중에 소수는 자기 이상을 좇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대학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고 어려운 점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충분히 여러분한테 성공적인 길이 됐으면 좋겠고 그와 동시에 교수들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 우리 학교 시스템, 서울대학은 좀 더 대학원이 의미 있는 그리고 멋진 곳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을 끝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네. 장 교수님 다시 나오시면 소리 나지 마. 옆에 한 분 더 있어야 돼. 연생이 대화하는 제가 그럼 여기 사회 분도 비슷해요. 네. 마이크.
네, 원래는 소개만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럼 간단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 남은 이제 1시간 정도는 여기 모인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 저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으로 지금 쓴 지가 한 이제 15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도 사실은 뭐 선배 교수님한테 어떤 좋은 팁도 좀 얻어가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스승이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 대부분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오셨고, 또 아마 모인 학생분들은 또 본인들이 바라는 또 바람직한 그런 이제 스승의 상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순서는 제 이제 발제에 대한 해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본인들에 대해서 뭐 대학원생들 특히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공계의 단면 같이 좀 보여줬는데, 또 인문사회계 대학원생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아닌데. 네. 아유 저 합장할 때만 배웠는데 이렇게 대학원생들 앞에서 하신 말씀 보니까 평소에 유쾌하다 한데 오늘은 보니까 역시 예리하시네. 저희 문과 쪽에도 많은 시사를 주는 좀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은 아까 이과뭐 하니까 아까 수식 있잖아요. 그 DT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노동법의 최고 권위자의 질문입니다. 뭐 아시면서 조크라고 생각하시고 T가 타임입니까? 타임입니다. 예. 짧은 타임을 다 이렇게 적분해서, 그러니까 이게 타임이 뭐 지내놓고 보면 7년, 8년 걸리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생활은 정말 눈 뜨면 학교 가고 학교 가면 오늘 뭐 해야 되는 그런 갈등의 연속이죠, 사실은. 그걸 우리는 단순한 수식 하나로 적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당사자만큼 그 가치 부여를 남들이 하고 있느냐?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지도 교수나 또는 선배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끌어봤습니다. 네, 다음부터 저기 질문하신 분이 소속하고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법관의 이철수였습니다. 네. 이철수 교수님 한 분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학생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또 모르시는 분 주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조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양성위원회 분들이 좀 초청해 주셔서 여기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유익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학교 내에서 이런 그 행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근데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교도 많이 하고 뭐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한 거의 한 10년째 서울대를 정문을 드나들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석사를 대학원 생활 시작했을 때와 요즘 신입 석사생들의 그 생각은 또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거의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발전도 이루면서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같이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게 어떤 제도화 된다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잡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경험상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이런 문제의식이 실제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소속 대학에서 어떤 이렇게 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 교수님께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시는 게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의 문제가 없지는 않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건 문화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문화의 문제고 대학원이라는 문화가 그 나라의 특정 문화적인 배경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고착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 대학원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고 그것은 학문을 개성한다는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그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폐쇄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학을 하고 화학 중에서 특히 뭐 물리화학이라는 분야를 하고 물리화학 중에서 특히 화학 동력학이라는 분야를 한다.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모아봤자 뭐 교수들 숫자 한 10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나마 이게 굉장히 큰 분야인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각자 학자들은 다 갖고 있고 따라서 전혀 다른 분야이더라도 사회학이 됐건 물리학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 하니까는 간섭할 수도 없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학문의 자유와 자율의 가치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그 도제적이고 어떤 밖에서 봤을 때 폐쇄적인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원 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다 제가 추가적으로 했던 것은 또 한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 가치, 장유유서, 또 여러 가지 그 질서를 지키는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이런 폐쇄적인 문화가 더 그 폐쇄성이 더 강화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데 그래서 갖다 이제 해나가야 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다양성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저를 왜 초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굳이 생각하자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근데 좀 상당히 그 항변하고 싶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연구전을 보내고 있는데 연구전 보내는 교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장님 저를 부르셔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셨을 때 제가 이게 다양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사회나 학교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질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공통의 인격체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아까 말했던 대학원 사회학의 문제점도 결국엔 따지고 들어가면 꼭 그렇게 모든 걸 갖다 다 정치적으로 또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인권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인권 문제를 들이대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인격 존중, 그 인권의 문제에 대한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인식이 좀 더 강화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은 이 폐쇄적인 대학원 문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하고 뭐 지금 저는 서울대학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현재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또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서울대가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최근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 차원에서도 아마 개선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과 함께 동시에 이와 같은 위원회 존재 이유, 활동하는 양상 또 그런 것들이 대학 구성원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맥락 하에서 저는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제대로 고칠 수는 없고 모든 걸 인권의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대학원 공부라는 학문 탐구라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이해를 해야지만 여기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그 대처가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학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강민주라고 합니다. 자연과학대 BTS 김성근 교수를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잊을 수 없는 네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축어가 나와서 드릴 말씀인데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저는 PhD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과정에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데미지가 어디로 오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현장에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되게 어렵습니다만 저는 아니 이철수 교수 다른 약속에서 가셔야 된다고. 순수하게 가시는 겁니다. 저는 저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대학원 생활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들이 교수님이라는 한 개인의 인격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료들에게 학우들에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리 교수님은 되게 좋으신데 안 됐다? 거의 이 수준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할 수도 없고 그 개별적인 교수님과의 관계, 학과의 분위기, 전공 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굉장히 답답했는데 제가 또 노동법을 전공하다 보니 보통 노동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런 비대칭성에 있어서는 약자들에게 집단적인 결사의 힘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교내에서의 여러 일련의 사건들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 이런 약자들의 결사의 권리라고 하면 권리겠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또 한편 노동법 전공자로서 많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좀 어려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또 교수님과 또 다양성위원회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에 답변하고도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약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솔루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걱정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잘못하다가는 마치 조금 엄격한 교수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오로지 학생들한테 부모님같이 자유롭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교수님이 좋은 교수고 조금 하르시하고 조금 더 스트릭트하고 좀 더 위지드한 교수들은 뭔가 자기 공감하지 못하는 교수로 이렇게 쉽게 등치를 해버려서 그런 분들은 아주 나쁜 교수처럼 하는 그런 오류도 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학생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어떤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굉장히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모든 사회를 약자와 강자의 대결 구도라고 보는 시각도 저는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협연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끌어냈던 거예요. 거기는 약자와 강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하나의 그룹인데 그렇지 않은 그룹이 없어져 버리면 독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빛이 나고 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합 항상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좀 필요한데 과연 현재와 같은 수직적인 상황에서 밀고 당기는 게 가능할 것이냐 그게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셔서 이철수 교수님하고 밀당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수님과 적절한 긴장관계, 교수님과 적절한 긴장관계 필요하고 그것은 아까 말했던 제가 그래서 왜 이걸 자꾸만 걱정을 하는가 하면 아카데미즘이 없는 사회에서는 아카데미즘이 없는 학문 기관에서는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진짜로 만약 학생들이 깨어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세계적인 물리학자 교수님 앞에서라도 학문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도전을 하고 교수님하고 경합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대부분의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교수들은 그걸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하게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나 학생이나 다들 진정한 학문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그럼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인간의 이성의 부재를 파고드는 비이성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제도적인 개선 말씀드렸는데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될 것은 서울대가 훨씬 더 아카데미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학생과 모든 교수가 다 인간의 이성에 기반해서 정말 그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이 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학문적인 추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길게 보면 큰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옛날에 제가 그 학생 때 피크닉을 갔는데 저희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학위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7년 반을 했는데 남들이 PhD 2번 할 동안에 저는 하나 겨우 했는데 근데 7년 반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당연히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는 입장이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애를 키우고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 보시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PhD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PhD에 대해서 분명히 좋을 텐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Doctor of Pressing Husband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남편을 압박을 해서 빨리 박사를 마치게 하는 것이 또 뭐 PhD에 대한 여러 조커가 있는 걸로 보면 분명히 그것이 유쾌한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희화화되고 조롱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어려운 길이면 틀림이 없고 따라서 어려운 길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나 그걸로 뭐 문제 해결이 다 되지도 않을 거고 인격적인 교수님을 만나는 것만 솔루션도 아닐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본인의 갖고 있는 인격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학생의 목도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훌륭한 교수가 있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교수가 있어서 그걸 갖다 뽑기 하듯이 재수에 따라간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대학이 의미 있는 이 사회고 그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형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양자적인 거고 쌍방향적인 것이지 꼭 일방향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얘기하시면서 약한 자들의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중요하고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뮬러 리포트 나온 걸 제가 리포트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미국 언론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언론들이 이걸 보는 시각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이 미국 헌법을 어기려는 시도를 했다. 그건 확실해. 근데 다 실패했어요.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별로 혐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범죄예요. 근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를 보니까는 그 모든 언론들이 다루는 게 트럼프 휘하했던 많은 그 보좌관들이나 장관들이 버티다가 부당한 지시가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따를 거냐 아니면 미국 헌법이 그 얘기하는 정신을 따를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대통령 말을 안 따르고 그냥 자기 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사표를 던졌거나 버티다가 결국 그 면직을 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걸 제가 대학원에 적용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다 대학원생은 다 학교를 떠나야 돼요. 그건 아닌데 적어도 그런 일방적인 그 관계에서도 저항권이라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항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어떤 식으로 그 엑스큐션 하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는 너무 윗사람의 일방적인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용기 없는 젊은이가 아닌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의 저항 뭐 그게 시간 딜레이가 됐건 교수님 말씀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됐건 하여간 그런 소극적인 저항의 모습부터 조금 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철학과의 조은수입니다. 저도 연구년 중인데 여기 왜 왔냐고
한번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고요. 그 교수와 학생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접근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제도적인 개선이나 아니면은 노동 조건에 대한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고 요즘 하도 그 집단과 집단 간의 그런 갈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 말씀 시작하신 그 아카데미즘의 부재에 대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해결은 없지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문화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우리 지금 다양성위원회가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미국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티칭을 좀 하다 왔는데 한국 왔을 때 그 가장 좀 다른 부분이 면담 문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하루 종일 같이 만나고 있지만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개별 면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시절에 그 지도 교수님이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그 방문을 크게 열어놓고서 시간 몇 정해놓고서 저희가 사인업도 해서 거기에 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한 그 30분의 시간 동안 그때 제가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이제 가고 또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굉장히 그 진지하게 그것을 대응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학문적인 듀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죠? 네, 결투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선생님들도 그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질문이나 그거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받은 자극 이런 것으로서 그분의 연구에도 어떤 변화가 있으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면담을 통해서 저희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학생들이 부르지 않으면 일단 오질 않고요. 부르는 것도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일을 의논하려고 오는 이런 재미없는 미팅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노동이나 뭐 우리 아까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왜 면담이 잘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학부생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저는 꼭 한 번씩 그 한 학기에 오게 하는데 별로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학부모 면담 이런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고 대학부터 그러니까 저는 학기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위해 가지고 이번 학기에 뭘 공부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리포트를 한번 내게 하는데 그것도 뭐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챙겨야 되고 지도교수로서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그런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 대학원생들은 학과 조교가 그냥 전부 다 관리하는 식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그런 인디비주얼한 띵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학자들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이 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조은수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사실 제가 잊고 있던 요소 하나인데 이것도 제도 개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인데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아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 주위에도 뭐 저를 포함해서 오피스아워를 가졌던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들 안 가지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교수 면담을 하러 오라 그러면 학생들은 교수 면담은 뭐가 사고를 쳤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교수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학 전체에서 우리가 뭐 단과대학을 넘어서서 이런 그 오피스아워를 준행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시간 동안에는 뭐 평소에도 교수하고 이메일로 또는 문자로 시간 약속을 볼 수는 있지만 오피스아워 때는 딱히 뭐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피스아워 때는 워킹으로 그냥 들어가서 교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교수 학생 사이의 그런 오해라든지 갈등을 좀 제거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재밌는 건데 우리 면담 문화에 관한 건데 제가 학장이 처음 되고 난 이후에 2014년도에 학장의 교수 오피스아워를 제가 신설을 했었어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는 어떤 교수든지 예약 안 하고 와도 된다 했더니 처음에 몇 분 교수님들 오셨어요. 근데 전부 다 민원상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뭐 대학 발전을 위해서 뭐 그 제안을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걸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민원상, 그것도 악성 민원상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안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옵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면담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교수님들이 시도는 하시지만 그걸 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옵사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계도 또 그걸 갖다가 하도록 장려하는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에 지금 다니고 있는 박인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명과학부 대학원 자치회에서 자치회장을 맡고 있고요. 교수님 학장님이실 때 뵀었는데 지금 훨씬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 아까 트럼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그 최근에 똑똑한 불복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대한민국 사회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연구 업적을 위해서 연구자를 갈아 넣는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결국은 학위를 얻는 것이 내가 대학원을 다니는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위를 얻지 못하면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교육을 받는 게 많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도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똑똑한 불복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 사회에서 내가 제거당하고 이 사회는 그냥 원래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학원처럼 폐쇄적인 문화 그 위계질서 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럴싸한 일어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그 막 교섭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아까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본인을 학생이라기보다는 배우는 피교육자라기보다는 일하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2019년 자연대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6%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본인을 학생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아카데미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우고 공부하고 삶에 대한 열망, 갈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업적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카데미즘,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아카데미즘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부흥시키는 것이 옳은 해결책이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제학에서 넛지라는 개념이 있듯이 제도가 분명히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문화와 제도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가 발전을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가 필요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가 이제 사회의 필요나 어떤 가치를 부합하게 그 도입이 됐을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대학원에서 위계 문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그 교수 한 사람이 대학원생의 졸업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드린 모든 시간을 스포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가 대학원생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당연히 좋은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대학들에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우리 대학도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있죠. 그 일부 학부에서는 공동지도 교수 제도를 택해서 교수 한 명이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좀 약간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잘 운영이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공동지도 교수 제도라고 하는 건 A라는 주지도 교수가 있고 B라는 부지도 교수가 있는 셈인데, B라는 부지도 교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직접 챙겨야 할 주지도 교수 챙겨야 할 학생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사람의 주지도 교수인 학생까지 챙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도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미국서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에서는 한때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거의 매년 한 명씩 죽는 학과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선점을 도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라운지를 만들어주고 큰 테레비 갖다주고 심지어 당구장까지도 이렇게 당구 시설까지 마련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수도 지금 말했다시피 공동지도 교수제를 택하게 됐는데, 그걸 인포스 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상당히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계속 그 자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굴러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인구 학생 질문에 대해서 교수 한 명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희석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 우리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말했던 이런 제도들도 시도된 바가 있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과정에 몇 가지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려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신재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바로 앞에 계신 교수님도 7년 반 동안이나 그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 잘 결실을 이루셔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보통은 갑을관계에 있어서 갑이 좀 잘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별로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난 절대로 저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도 닮아가서 이제 그런 유형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와서 이제 대학원생들 보면은 나는 젊었을 때 더 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뭐랄까 이곳이 된 그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항상 인간의 그 한계점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의향이 교수님도 있으신 건지, 그거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교수님도 그러고 싶지 않으려고 하지만 뭐 연구 업적 때문에 다 양해 관계로 나가잖아요. 뭐 질은 뭐 없고 질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양해 관계로 나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프레셔도 주고, 그런데 대학원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연구 행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아요, 사실. 그리고 각 대학원에 있거나 뭐 각 대학에 있는 연구 행정을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연구 행정 일이 막 수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 연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좀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내줬으면, 신청을 보내서 매뉴얼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면 이거는 가르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그래도 바쁘고 마음이 조급한데, 네. 그런 문제를 학교 전체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울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대 누가 국유회자가 와서 왜 너희 학교는 아카데미즘이 부족하니?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서울대 편을 들고서 변명을 한다면 그런 거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서울대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한국 사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 위주고, 행정 위주인데 행정에 따르는 엄청나게 그 낭비성,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또
직원들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교수나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굴러가는 기관인지 정말 대학의 존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기관이 모를 때가 가끔 있다는 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총구를 직원들한테 돌려서 전선을 확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그거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고요. 행정 당연히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개선이 되고 어떤 면에서 이 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다 직원들이 잘 해주는 것이야말로 서울대가 아카데미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강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은 역시 또 우리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사실은 행정에 치여서 사실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공통의 피해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학생들한테 과거를 지우고 과거보다 나은 모습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행동 근거를 갖다가 심리적으로 유추하고 하는 게 위험한 일인데 그걸 또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할시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는 아니겠으나 상당 부분은 좀 더 학생을 훈육하고 가르치려는 그 열정이 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학생 보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제가 좀 최근에 걱정이 되는 것은 옛날 같으면 교수가 연구 업적을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적분식 앞에 거 연구 업적을 내기 위해서 학생을 막 하드라이빙을 할 때 학생들은 불평을 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수능을 해요 오히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도 이제 거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갈굼을 당하지만 좋은 연구니 논문이 나오고 네이처 사이언스 나가면 내가 앞으로 발전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갈굼 행위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걸 거기서 탈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떤 새로운 의미의 위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항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먼 장래의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 것조차도 감내하고 수용하고 하는 이런 내성이 더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의의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 이거는 반드시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마이크 안 주셨어도 될 것 같은데 주셨으니까 그 뭐 특별히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대화라는 취지로 제 경험담이라고 할까요? 에피소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김성원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대학원의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도 담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훨씬 구체적으로 어떤 뭐 랩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그런 말씀까지 전부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기억이 이렇게 새로 환기가 됐냐 하면 저희과 졸업생 중에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석사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대 인류학과의 권수긴 교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과에서 이제 인류학으로 석사를 받은 학생이 그 다음에 1년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시간이 비어가지고 그냥 뭐 공부를 할까 하고 있었는데 이과 아마 공대였던 것 같아요. 공대 쪽 어떤 랩에서 조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임금이 문과생 기준으로는 되게 높았어요.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유학 자금도 마련하고 뭐 어차피 빈 시간이니까 그래서 거기 조교로 갔는데 사실은 몇 달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왜 그러냐고 왜 나왔냐 그랬더니 랩 분위기를 본인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게 이과 모델이고 여기 대학원생들 분도 거의 이과식이어갖고 문과하고 이과가 느끼는 어떤 랩 적어도 랩 문화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는 대화를 그냥 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더냐 했더니
자기가 보기엔 너무나 황당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닥이 대장이고 포닥 밑에 이제 박사과정 있고 대학원생 있고 한데 포닥이 완전 권위적으로 대장이고 대학원생들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거기서 산대요. 사는데 교수님 나타나시는 시간 아니면은 전부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데 전부 게임을 하고 있대요. 선생님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부 게임을 하는데 그냥 랩에서 사는 거예요. 밤에도 살고 낮에도 살고 설날도 살고 뭐 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저희 과는 사실은 뭐 문과 중에서도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인류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가 돈은 굉장히 달콤한데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몇 달 하고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뭐 제도적인 개선책에서 그런 랩 문화에서 권위적인 문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제가 떠오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따옴표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가 문이과 공통적으로 조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래서 이제 이과 쪽 랩 문화는 뭐 저도 학생을 통해서 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경로로다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문과 쪽에서 학생들, 그래서 여기 청중에 문과 쪽 대학원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과 쪽 교수 입장에서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문과 쪽 교수 입장에서 대학원의 문제로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하신 아카데미즘을 베이스로 한 학문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저처럼 80년대에 서울대를 다닌 사람들은 이 동료로부터 배우는 거,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원생들한테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굴욕적인 어떤 나날을 보내면서 그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겨우겨우 학위를 받아왔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국으로 굳이 유학을 할 필요가 나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장점도 있고 그쪽에서 공부하는 게 장점이 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의 장점은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우리가 유학을 가면은 언어 때문에, 특히 문과 쪽은 그렇거든요. 언어 때문에 거기에 그런 어떤 지적인 아카데믹 서클에, 아카데믹 커뮤니티에 제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못하는데 여기에는 뭐 니네가 동료니까. 그래서 나는 너네가 교수한테 너무 이렇게 디펜던트하지 않고 대학원 안에서 동료로부터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끔 해주는데, 요즘 적어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학원생들을 바라보면 문과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아카데미즘에 기초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예전보다 너무나 없어져서 그야말로 여러 의미로 아까 뭐 합주 말씀하셨지만 문과 쪽은 솔로거든요. 솔로인데 그나마 이제 뭐 협주가 가능한 게 대학원 그 랩에서 토론을 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고민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질문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과적 경험을 조금 덧붙이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공 교수 말씀드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교수님의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굉장히 유명하게 된 글인데, 나는 교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동료로부터 더 많은 걸 배웠다. 학생으로부터 가장 많은 걸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공동체성이 깔려 있는 어떤 도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보고 질문하셨죠.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알고 계시냐. 교수가 안 보는 곳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안 보는 곳에서 교수들은 주식 투자하는 교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년을 몇 년 안 남긴 정년 부장 교수인데, 저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아까 이 모든 이 증상들이 아카데미즘이 결여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적인 증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나도 숨길 건 없고, 이제는 지금이라도 좀 드러내놓고 좀 공식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드레스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충분히 비판받을 각오는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이고, 아까 제가 권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앞에서 박인국 학생이 했던 질문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데,
대학원생을 어떤 지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노동자로 볼 거냐, 학생으로 볼 거냐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정부에서 앞장서서 현 정부의 기조대로 이제 노동자로 보겠다는 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을 보시면 일본의 모든 대학원생은 교수로부터 스타이펜드를 받지 않아요. 일본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입신양명을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일본 체제는 적어도 그걸 깔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공부하는 거는 공부해서 과거급제하고 관리가 되기 위한 어떤 입신양명의 길이었지 노동자 이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깔려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화가 진행이 돼서 학생들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줘야 된다. 미국식 스타이펜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많은 이공계에서는 적어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걸 받지 않고 있어요. 일본 학생들은 장학금은 있지만 급여는 전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통적인 그 사고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정반대 극단에는 북구라파 나라들인데,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 코펜하겐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는 학생이 노동자예요.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자기가 그만두거나 교수한테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완전히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거는 북유럽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 경제 체제, 경제 사회적인 체제에서만 통용되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학생을 노동자로 보는 것 자체가, 거기서 노동자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학생의 그 역할을 갖다 노동자로 보는 것 자체가 많은 나라에서 공유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미국식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아니고, 따라서 셀러리가 아니고 대신에 스타이펜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동자로 풀리 카운트하지도 않으면서도 약간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체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현재는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저도 이공계 많은 랩은 좀 그런 상황이고, 제가 생각에는 사실은 이거는 분야에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사과정 정도 되는 학생들은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정도는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게 전제되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린다면, 학생은 학생이지 노동자로 보거나 또는 어떤 교수에 대한 부속 어떤 하급 인력 취급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길래 제가 지나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10분 정도 남은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선생님 발표도 좋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언론정보학과의 김은미 교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발표도 좋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들 다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께 질문인지 커멘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권수긴 선생님께서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오기 전에 서울시내 다른 대학에 있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 학생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뭘 그렇게 하다가 변호사가 제가 탄원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히 써줘야 되는 것처럼. 근데 나는 얘를 되게 아끼고 학생으로서 사랑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탄원서를 쓰는 건 나는 개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가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저는 써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오래 지난 일이고 저도 그때 정확히 학생들끼리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해서 그 일이 엄청 번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문과 쪽 선생님들은 해당이 덜 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공계 선생님들께서는 김박사의 이펙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언론정보학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페런시가 훨씬 더 원칙상으로는 더 생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쪽이 어떻게 스크린이 되는지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퍼블릭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깥에 있는 업자를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도 안에 끌어 넣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모두에 이게 학교라는 데가 이게 가정도 아닌 것이 조직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모호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제가 부모처럼 아이고 우리 새끼 하고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컨도운하지 않는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걔한테 흔쾌히 탄원서를 써줬어야 되는가. 그건 되게 가정에서의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대학들이 더 이렇게 가족관계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더 많은 것 같고요. 반면 문과건, 이과건, 전공이든 랩이건 상관없이 대학원에서의 교수와 학생 혹은 그 랩의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닥과 학생 간의 기본적인 서로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굉장히 루스하더라도 너무 없이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의 혼재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의 특징이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가족에서 익스펙테이션 되는 것도 있고 또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꼴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보다는 좀 큰 틀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게 서로에 대해서 학생의 보호도 되고 저는 선생님들도 요새 굉장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네. 김현민 교수님 개인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중요한 아주 시사점이 많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탄원서를 쓴다 그러면 한국의 가정 같으면 열의 열이면 부모들은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정 같으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라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열에 한 6, 7, 8, 9 이 정도는 쓸지 모르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대학은 7, 8명 쓸 것 같은데 다는 아니겠고 따라서 완전히 마이너리티는 아니신데 그 안 쓰는 행위를 갖다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또는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굉장히 매정하고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그 거래 관계로서만 보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미국 대학에서 같으면은 쓰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로서.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분포에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만큼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대학원 문화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사회 문화로부터 완전히 디커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 자체가 가진 폐쇄적인 문화 더하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합쳐져서 오늘의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화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가 상대에 대한 expectation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큼 구체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금 제너럴하게 이런 걸 서로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expect 한다. 교수가 학생을 봤을 때, 학생이 교수를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마무리는 저희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오늘 훌륭한 발제와 또 이 토론을 진행해 주신 BTS 김성민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훌륭한 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진심이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이 서울대의 새로운 담론이 시작된 날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성근 선생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 연구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